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고용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약세와 최근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는 0.11% 내린 17,985.1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7%, 0.32%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1.10% 내렸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도 1.25% 하락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이달 하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주가 내림세를 주도했습니다. 최근 11개월 내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1.3% 내린 배럴당 $50 5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 최은정입니다. 11개월 내 최고치까지 오르며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오늘 다소 주춤한 가운데 원자재,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은 매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하는데요. 4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고용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금리가 인하가 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했고 코스피는 2024.1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통위의 금리 결정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이벤트를 뒤로하고 이제 국내 증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됐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글로벌 상품 시장 동향 살펴주시죠. 네, 유가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속의 하락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캐나다 산불로 인해 생산을 중단했던 업체들이 이제 유가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점도 이 하락 요인으로 조금 다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나이지리아의 속료관 파괴로 인한 공급 차질 이슈로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서 배럴당 $50 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지금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배럴당 51불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51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배럴당 50불대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50불대를 넘어서면서 셰일 오일이라든지 또는 여러 여타 오펙 국가들이 생산량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계속 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원유 선물은 매도 포지션 원유 인버스 ETF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방 내려온다라면 조금 급하게 배럴당 45불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배럴당 51불이 강하게 돌파돼서 상승하지 않는 한은 하방 45불대까지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약화에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우선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진입 가능성에 따른 저금리 가속화와 유로존의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서 큰 매수세가 제기가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일본의 기계류 수주가 급감한 것도 금에 대한 안전자산 매수세를 견인했는데요.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오거나 특히 일본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 안전자산인 금에 매수세가 몰립니다. 그러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거죠. 조지 소로스 또한 투자 일선에 복귀하면서 중국 등에 대한 불안 요인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요. 금 투자 등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라는 보도 역시 이 금 가격 강세 지지 요인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조지 소로스의 펀드 매니지먼트 관리 현재 움직임을 보면 1분기 세계 최대 금괴 생산업체인 베리기 주식을 사들여서 현재 9천만 달러의 평가이익, 그러니까 28%의 평가이익을 보고 있는데 금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인 거죠. 금 차트 모습을 보겠습니다. 금 차트 모습 보면 지금 하단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 1205달러 부근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이 하방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상승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271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상승 포인트는 1200 최소 80달러까지는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1290달러부터 80달러까지는 좀 강한 저항이 나와주기 때문에 상승세가 올라간다라면 충분히 한 파동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상승 포인트 129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이 자리에서는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금 선물은 매수 포지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6월 FOMC와 중국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 발표를 앞두고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중국의 무역수지 수입 증가율이 좀 개선이 됐고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가능성이 확대를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기업 실적 개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를 좀 감안한다라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큰 변화보다는 관망하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처럼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제한적인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하락한 250.8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로 환산하자면 2019포인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글로벌 상품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도 약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 조정이 실물 경제와 경제 주체의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이번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봅니다. 어제 금통위가 6월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보통 예적금 금리도 내려가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 국내 증시는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 향후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또 업종별 희비 분석까지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를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당초 시장 안팎에서는 6월 금리 동결을 점쳤었고 7월에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 밖으로 예상치 못한 깜짝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분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사님의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날 또 여러분을 찾아뵈니까 새롭네요. 한 주간을 마감하는. 오늘 장을 어떻게 또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매가 썩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중요하죠. 자, 오늘장 마무리 여러분 잘하시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전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단행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요. 이게 파격적,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상했다고 하면 금리 이번에 인하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했다면 큰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상을 깨고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금리가 0.25%, 그러니까 25bp가 인하가 됐거든요. 1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사상 최저치입니다. 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정부가 당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경기부양이라든지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구조조정 지원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거부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너무 부담이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여신 규제, 대출 규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달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무려 660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660조요? 아이고, 참, 수치상으로 한번 봤죠? 진짜 실물, 캐시, 현찰로는 1조도 저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660조 9천억이라고 합니다. 5월달 증가액만 6조 7천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연초보다도 증가된 수치, 월별 증가율도. 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여전히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존의 금리 인하 거부 이유가 첫 번째인데 이건 충족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이것은 다소 완화가 됐죠. 왜냐?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희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월달에 설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7월달, 늦어도 9월달은 모두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금리 인하는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지 어떤 정부가 요구해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 통화 정책은 최후의 수단이다 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이게 선결 조건이 아니라 최후로 아껴뒀다가 써야 되는 정책이라 하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한국은행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뒤집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조건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작됐다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국내 경기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모두가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향후 국내 성장이 2%대에 머물 수 있겠다 하는 국내외 연구소들의
경제 전망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느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IMF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 서비스, 중소기업, 개혁 등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어서 뭔가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IMF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어우러지면서 어제 전격적인 금리 인하 단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국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금리 인하로 인한 메리트를 제공해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새벽에는 유가가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WTI라든지 브렌트 유가 $50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 상승이 신국 투자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줬다는 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유입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때문에 국내 투자하거든 외국인 투자가들이 폭넓게 종목을 다방면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생겼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일 발표됐던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2000포인트 안착 이후에 그동안 2000포인트가 되면 계속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2000포인트 안착 이후에 2000포인트를 치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틀을 충분히 마련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유가가 $50 선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유가 덕분에 외국인 자금이 또 국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있다면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종목 선별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좀 조정을 받았죠. 여러분도 이미 여기 서울경제TV, 센TV를 보시는 분은 다 저 앞에 있던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그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유가의 상승이고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희석됐다는 점이죠. 미국 금리가 인상하느냐 마느냐를 체크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는 고용이고 하나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이 과일을 걸었죠. 오늘 새벽까지 어제까지는 미국 고용에 있어서 그동안 믿었던 일자릿수 고용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 어젯밤이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용 지표가 다시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문가들 예상치가 27만 건 정도는 신청할 것이다. 그런데 26만 4천 건으로 오히려 줄었어 예상치보다. 이거 고용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아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혼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도 제가 이미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목요일장에서 만약에 상승한다면 금리를 인하를 하던 어떤 강력한 호재로 제거로 인해서 상승한다면 발빠른 투자자들은 한번 고점에서 던져줬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센스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어제장에서 그렇게 되는 종합지수가 플러스까지 올라가는 203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다가 결국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죠. 오늘도 주말을 앞둔 토요일과 일요일 연휴를 앞둔 주말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죠. 첫째, 금융주에서는요. 보험주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장 취약합니다. 그리고 은행주는 노말해요. 그냥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도 없고 악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호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과 은행은. 그런데 증권업종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권업종 그리고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와 자산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화 부채가 많은 종목군들은
악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부채가 특히 외화 부채가 적은 종목군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가 종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를 인하했다면 이자가 싸졌다는 얘기죠. 이자가 인하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연금이라든지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 특히 유통업체, 제조업체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큰 매력을 발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히려 설비 투자를 이용한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통, 제조업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 소식이 자동차나 또 건설주 등 경기 민감 업종으로의 매기 확산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철강, 조선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삼성중공업을 대량으로 매서 삼성동업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미 기업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번 정치에서도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왔죠. 참 최선이었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해서 이번에 당선된 분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마찬가지. 근데 주식시장은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많은 종목 중에서 그들 종목을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건설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 물론 자동차 업종도 최근 들어서 내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국내 자동차 업체인 기아차와 현대차의 내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수급 구조라든지 경제 전망으로 본다면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매매 심리에서 상승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서는 그 업종에 대한 실적, 그 기업에 대한 실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올 2, 4분기뿐만 아니라 올 3, 4분기, 4, 4분기까지 올 하반기까지 과연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기업들이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느냐의 여부, 그들 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의 실적 호전 가능성이 더 저는 높게 보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들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의견은 저는 제시해드리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네.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자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거는 저는 매력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배당은 1년에 한 번, 대부분 국내 상장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거든요. 그럼 12월 결산법인 12월 달 근처, 12월 중순 이후 때 매수하는 거 좋은데, 근데 하나 체크할 것은 1년에 2번 배당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스갯 이름은. 그렇죠? 한 6월 말에도 배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1년에 2번, 6월 말에도 배당을 하는, 반기에도 배당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주, 이미 시장 흐름 자체가 바닥을 치고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참여할 의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으신 분이라면 우선주 투자 6월 달에도 권해볼 만하지 않나. 이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하반기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선제 대응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이나 금리요? 8월이나. 예. 저는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 금리도 사상 최저치입니다. 이미 제가 그래서 앞서서 이번 달에 하지 말고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금리를 인하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저는 시간적으로 금리 폭보다는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유럽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추가 여기서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1% 이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원화 가치,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이라는 신용도가 이제 신흥국에서 선두주자 자리 정도 올라온,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은 안전자산이거든요. 일본 경기가 아무리 나쁜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일본 채권을 선호합니다. 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과 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마냥 인하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에 미국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7월 달, 9월 달에는 인상이 되는데 인상이 되는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다 뿐이지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국내 금리가 추가 인하하기에는 정부나 한국은행, 특히 한국은행에서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강 이사께서는 하반기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투자 전략 가져간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저는 조정을 받았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 국내 증시 하락할 때 저는 한번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분 좋게 보내느냐. 사실 금요일 날 방송하는 게 저는 오래간만에 합니다만 금요일 방송하시는 분은 한 박수를 쳐줘야 돼요. 왜냐?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은 주말 내내 귀가 가려워서 아마 고통스럽게 지내실 겁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친구 얘기 들었더니 이거 순엉터리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안하면서 행동하는 거. 여러분, 금요일 그 방송 출연해서, 출연하신 전문가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모두 언급해드렸다시피 할 만한 종목 있거든요. 첫째, 증권주입니다. 그죠? 증권주. 그럼 증권주에는 뭐 어떤 종목이 있느냐? 제가 다니고 있는 SK증권 아주 좋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대표 증권사죠. 이제 세계적인 증권사 발전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 역시 눈여겨보셔도 좋고요. 나머지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증권사들. 그렇죠? 모두 다 여러분 관심에 두는 증권사 눈여겨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통, 우주항공, 전기차 관련주들 이미 앞서서 전일장에서도 언급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차세대 먹거리고 앞으로 미래 비전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포함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예. 이들 종목군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앞으로 신설 기업들에서 국내를 포함한 이런 기업들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이번에 국내 최고의 증권사로 등극한 미래에셋대우의 박현주 회장께서도 그렇죠? 이들 업종에 대한 미래 먹거리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다 하는 발언을 할 정도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가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업종별 희비 전략까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예, 어제장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흘 연속 순배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렸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2,281억 원, 1,957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흘째 순매수하면서 4,14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계신데요. 어제장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을 보였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78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도 소폭 샀습니다. 5억 원, 기관은 201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사 담았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또다시 1.71%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 담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밖에 이노션과 한국전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한미사이언스, BGF 리테일, 만도,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포트에 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어제 컴투스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원익 IPS, 메디톡스, 레고캠 바이오까지 매수 우위를 기록해줬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한국토지신탁, CJ ENM, 코미팜, AT젠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예, 전일장 수급 특징 좀 알아볼게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을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거래소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이노션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뭐 거래소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다 쓸어 담았다라는 점에서 뭐 좀 제외하고요.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블록딜이 돌았다는 점인데, 한국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지분 6.7%를 갖고 있었던 거 이제 블록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매도 주체를 보시면 이제 은행으로 잡혀 있고, 매수 주체는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매수 2위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뭐 135만 주 전량 이제 블록딜이 완료가 됐고요. 주당 인수 가격 뭐 55,000원 가정했을 때는 수익률은 한 50% 이상 난 걸로 알려져 있고, 디스카운트는 지금 4에서 8% 정도 수준이니까 오늘부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밀리면은 그때 한번 좀 투자 판단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보통 이제 블록딜 한 이후에 뭐 대부분은 다음날 바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주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버행이 해소가 됐다는 점은 뭐 주가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오버행은 그 작년 7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 우리사주 공모했던 물량 전체 한 5%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상장 1년 동안 락업이 걸려 있었는데 이게 7월 달이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 뭐 물량이 많진 않죠. 5%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해외 스웨덴의 이제 NHPA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18% 지분 또 이제 신규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오버행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결을 되면 올해는 오버행 이슈 해결되면서 주가가 완만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삼성의 제일기획이 있다면은 현대기아차 그룹에는 이노션이 있다. 그래서 광고 대행 업체로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200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지만은 이제 캡티브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는 뭐 슈퍼볼 광고에서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뭐 그동안의 어떤 그 광고 습득했던 이제 광고 기술까지 집적되어 있는 그런 능력들이 올해 이제 슈퍼볼 광고에서 표출이 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받는 글로벌 광고 업체로 좀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캡티브 매출이 뭐 대부분이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매출 증가가 상당히 동사의 매출이 중요한데, 올해 이제 현대기아차 매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캡티브 마케팅 측면에서의 매출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쪽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얼마나 더 이제 과외적인 부분으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하는 쪽으로 좀 배팅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블록딜을 제외한다고 해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고, 차트도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희승 차장께서는 이노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컴투스를 가장 많이 사 담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게임주들이 이제는 3, 4분기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컴투스가 그 선두에 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석해 주십시오. 네, 컴투스가 참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2분기부터 이제 그 서머너즈 2주년 기념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동사 이제 1일 실적에도 바로바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1일 실적을 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최근 보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뭐 롱런하는 컴투스의 가장 간판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마케팅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격적인 실적 반영은 3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될 것이고, 물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마케팅 비용이 늘어났을 텐데, 이런 비용들은 그 컴투스 프로야구 2016이 또 선방을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마케팅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요런 마케팅 비용이 상쇄되는 부분, 그리고 그 기존의 간판 게임이었던 서머너즈 워의 그 영업이익 증가
등을 봤을 때는 3분기에는 상당히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제 주목해봐야 될 점은 이제 작년에 고점 부근에서는 상당히 신용 잔고가 많았었는데 신용 잔고가 꾸준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신용 잔고가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줄어서 현재 2.7%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슈도 상당히 좀 오백 이슈도 크게 없다. 그리고 이제 대차와 관련돼서 이제 공매도 부분들도 컴투스를 상당히 좀 많이 괴롭혀 왔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공매도 대차 잔고 주수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감안했을 때 어떤 수급적인 부분만 조금 더 뒷받침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15만 원은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돌파 이후에 안착 여부 확인하고 추가 매수할지 결정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컴투스는 종가가 13만 9천 원 정도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15만 원 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